손바닥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임대사업자 관련된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놀라운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2살짜리 아동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것도 놀라웠고요. 더 놀라웠던 게 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무려 60채가 아니라 600채가 넘게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임대 사업이 활발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만 유독 많은 임대 사업자 문제 없는 걸까요? 자세한 얘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한문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임대 사업자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죠, 회장님? 지금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32만 명이 등록돼 있고 네. 또 한 달 사이에 이제 부쩍 요새 분위기 따라가지고 네. 지금 2만 명 정도가 더 등록을 해가지고 34만 2천 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된 주택의 호수는 한 120만 호 정도가 돼가지고요. 네. 일단 뭐 한 3, 4년 사이에 부쩍 늘었습니다. 그 2년, 3, 4년 전에만 한 10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네. 불과 4년 만에 20만 명이 늘었으니까 엄청난 임대사업자 빠르게 숫자가 늘었군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해마다 임대 사업자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임대 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네. 등록을 적극 권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예. 숨은 임대 사업자들도 있겠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많죠. 왜냐하면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2016년도 기준에 네. 1963만 가구가 이제 우리나라 주택 수인데 그 중에서 이제 무주택자 숫자가 864만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다 전세나 월세로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 임대사업 대상자죠. 그렇다면 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정부가 등록한 34만 2천 명에서 120만 호가 지금 등록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860만 빼기 120만 해도 740만이 지금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물론 네. 이분들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한 것이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는 등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부동산 임대사업과 네. 주택 임대등록사업은 세제 상가라든지 혜택이 다- 다르니까. 네. 다 아니, 포함되는 거 똑같은 말씀하시죠? 주택인데 주택임대등록 사업을 하면 정부의 그 5% 인상률 제한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일반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그 혜택은 없지만 자기가 매도할 때 뭐 인상률에 대해서 제한을 안 받죠. 그래서 그 숨은 그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760 지금 계산한 상 740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뭐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분들은 다 아마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일반 임대업으로, 일반 부동산 임대업. 네. 세금이 조금 더 세죠.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보다. 그분들도 사실은 주택임대 정부가 이 표현이 좀 약간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숨은 임대사업자고 그분들 입장에서 나는 떳떳하게 부동산 임대사업하고 있다 이런 분들인데 네. 그것도 안 한 분들도 한 2, 300만 계세요. 제가 알기로. 그건 뭐냐면 아예 등록도 안 하고 주택 임대사업도 등록 안 하고 일반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 중에 세입자분들 해당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여기 조건이 전입신고하지 마라 뭐 이런 조건들을 거는 집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숨은 임대사업자에 정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고 120만 보면 많지만 800만에서 120만밖에 안 했다라고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수면 위로 드러난 사업자, 수면 아래에 여전히 있는 사업자 다 그렇죠. 합친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정도가 되는데 네, 네. 굉장히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이렇게 맞습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임대 사업자가 많은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199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그 무주택자 서민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국민주택기금 이제 주택복권이나 주택청약 돈으로 모은 국민주택기금 예산이 그 당시 1년에 한 20조, 30조 됐어요. 그 목적이 이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거였어요. 네. 그 부분에서 그 돈을 집을 짓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건설회사들이 재정이 약하니까 정부에서 좀 지원해줘서 네. 집을 좀 많이 공급을 해야 임대 시장이 안정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돈을 좀 지원을 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없다 보니까 이제 IMF 이후에 김대중 정권에서 좀 더 이제 활성화 정책을 써서 좀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 이 외국하고 이제 비교할 게 있어요. 지금 2014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일단 주택 임대 호수의 어떤 기본 혜택을 주는 호수의 조건을 5호에서 1호로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면적도 또 기준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 분들이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 비교적 자본 시세의 차익보다는 세제 혜택에 보유세에 대한 혜택을 빚을 수 있는 어떤
어떤 가성비에 대해서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 게 2014년입니다. 네. 그때부터 갭 투자랑 물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급속히 늘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4년에서 2014년까지 10년 동안, 아니 20년이죠. 20년 동안 10만 명이 던 숫자가 4년 만에 30만을 넘었으니 네. 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내용이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풀어주었던 대출 뭐 완화 정책과 네. 갭 투자를 좀 이렇게 좀 묵인하는 형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어떤 양도세 강화도 다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임대사업자 수가 이렇게 급하게 늘었고, 외국은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이 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런 부분도 좀 모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터졌죠. 뭐 이번에 터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연유들을 해가지고 급속하게 뭐 숫자도 늘고 그랬습니다. 네. 뭐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이 나왔는데 이번에 네.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뭐 우리 저 은행 대출 가셔도 40대가 제일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지금은 이제 네. DTI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소득이 이제 가능한 수준이 40대가 제일 왕성하죠. 50대가 이제 피크이지만 이제 꺾이는 선이고, 그래서 40대가 제일 많고 50대 저 CG에 나오네요. 40대, 50대, 60대 순으로 실제로 뭐 20대, 30대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5% 세대인데 뭐 이걸 많이 가질 수가 없죠. 환경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40대 분들이 좀 스마트한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 저기에 이제 표에 해당하는 분들은 50대, 60대는 이제 우리가 압축 성장하면서 자본 어떤 볼륨이 커지는 것에서 어떤 기득권의 어떤 이익을 좀 향유한 세대라고 보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졸부라는 표현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반 이상 있을 거라고 보고, 40대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뭐 정확한 투자나 그런 기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 같고, 뭐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소득 생애 주기와 뭐 그 별반 다르지 않는 도표라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네. 자,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회장님을 네. 모셨어요. 아, 이제 예, 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네. 조사에서 보니까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부천에 거주하는 A 씨인데 604채를 예.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604채 가능한 숫자인지도 의심이 갈 정도로 혹시 뭐 공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야라고 의심이 갈 정도의 숫자여서 기사화도 많이 됐어요, 사실.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604채 이러면 깜짝 놀라실 텐데, 또 시청자분들 중에 10년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 10년 전에도 한 3천호 갖고 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3,500 까지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부영건설이라고 있잖아요. 임대주택 네. 전문으로 짓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대표자 이름이 그 개인 이름이잖아요. 법인이지만 네. 형태는 예. 법인이지만 개인의 이름이 있으니까 기자분들이 그 팩트를 정확하게 안 쓰고 누가 3천호 갖고 있어 가보니까 법인이에요. 대표 명의가 거기 올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뭐 사람이 그런- 개인 소유하는 거다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건은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기자분들이 써놓은 내용을 보면 그냥 딱 604채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전후좌우가 없잖아요. 그럼 예. 그 604채가 그 우리 국가에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매입 임대주택이 있어요. 지금 네. 세간에 우리가 갭 투자를 뭐 활용한 주택임대 사업자 뭐 이런 것들은 매입 임대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고, 정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하면 건설 임대주택으로 공공 임대주택 어떤 규제를 받아요. 택지 개발 같은 거를 예를 그렇죠. 들 수 택지 있죠. 공공택지에서 네. 개발을 할 때 정부에서 자금을 좀 지원하고 건설은 시공을 지원해서 집을 지면 이제 임대주택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임대주택을 유지하다가 분양전환 제도를 택하는데,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 대표가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소건설사가 그 정부 자금을 활용하려고 많이 그 IMF 이후 때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뭐 500채, 600채를 지었어요. 짓는데 짓다가 뭐 이것저것 비리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파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은 아무한테나 매도할 수가 없고, 똑같은 임대사업자 아니면은 경제적 파산 등이 이유했을 때 임대사업자한테만 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만 모든 세금이 추징을 안 당해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예를 들어 자기 직원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직원한테 네가 그냥 임대사업자 내라. 미안하지만 네가 일단 가져가라. 네. 회사 직원이에요. 만약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야 뭐 회장이 시키는데 해야겠죠. 그럼 자기 이름을 떨컥 대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거나 좀 호전되면 이 주택을 다시 팔 수 있잖아요, 회사에다가. 네. 어떤 유동성과 이 정부에서 좀 그 판을 좀 깔아줬어요. 유동성과 어떤 이런 재무 구조 면에서 부채로 잡는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건설사에서 이런 걸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좀 해당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예. 뭐 300채 이 정도 가진 개인은 제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실제로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또 놀라웠던 게 가장 어린 임대 사업자가 네. 2살이라고요. 또 전국에 한 명도 아닌 2살짜리 아기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게 이제 2명이나 있다 하던데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대한민국 법에서는 가능하죠, 민법상. 왜냐하면 이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붙지 않습니까? 네. 미성년자가 어떤 재산에 대한 어떤 그 권리 능력이 없을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이제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변질돼서 지금 이렇게 기사화된 이유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갖다 그대로 팔면 양도세를 많이 물어요. 그럼 증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분리과세가 일단 시작되고 네. 세금의 혜택을 이제 차후로 또 집값이 올랐다 했을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민법상에 나와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본인이 재산 관리는 다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5년 전에도 한 60여 명이 미성년자가 집을 갖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기사화가 많이 됐었어요. 됐는데 국회의원분들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린 미성년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데다가 보유세 확 매기면 어느 국민들이 그래서 그 집이 있고 미성년자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줬다라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의 보유세는 더 매겨서 좀 국민들이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네. 뭐 기사 나올 때만 반짝거리고 이제 분명히 똑같을 거예요. 또 몇몇 국회의원이 뭐 이거 법 만들자 떠들다가 네. 1년 지나면 뭐 선거 준비한다고 또 잊어먹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좀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을 국민들이 좀 감시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하고. 네. 언론도 부추긴 면이 분명히 있죠. 뭐 맞습니다. 2살짜리 임대 사업자다. 맞습니다. 뭐 600채 가진 임대 왕이다. 이런 식의 이제 헤드라인을 걸면 혹하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본질적인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될 게 네. 임대 사업자가 마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쁜 사람이야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저희가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라는 것도 합리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부에서 깔아놓은 어떤 환경이니까 정부에서 네.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임대사업자 분명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4년 전까지 10만 명은 그쪽에 많이 해당된다고 보고 지금 일시적으로 늘어난 20만 명은 그 경우가 아닌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뒤늦게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이유가 원래 늘어놓은 판을 보니까 한 가지만 쳐다보니까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네. 세금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갔으면 좋았는데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 임대주택법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택을 임대 사업을 하다가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중간에 팔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저 밑에 조항이 있어요. 두 조항이 있는데 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 두 조항을 악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다른 임대사업자 하나 세우고 팔면 양도세를 안 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파산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정부가 지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을 제가 시간만 있으면 제가 뭐 국민청원이 아니라 국민 뭐 그걸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런 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좀 감시라고 잘 해가지고 기득권이 지금 향유한다라는 어떤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법조항들 지금 다시 한번 다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문도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